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19화 뉴스앤조이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앤조이의 진행자 미고입니다. 안녕하세요. YQ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연입니다. 다들 심플하시네요. 자, 오늘은 근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한 달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 별일 없으셨나요? 살쪘습니다. 네. 뭐 살이 디폴트 쪘어요. 아니에요? 디폴트?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진짜 제가 이번 달 진짜 바빴거든요. 네. 왜냐면 좀 이슈가 있었어. 보험업계 이슈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슈를 안 타는데 네. 다들 막 이슈가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알게 된 거야. 아,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소개를 받은 고객인데 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날 한 달 내내. 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 오거나 카톡 본 거를 보여줬더니요. 이거 정신병자 아니냐고. 이 사람 친구 없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고. 이럴 정도로. 근데 물론 고객이 되긴 했지만 진짜 소개자 입장 때문에 열심히 해줬는데 너무 질문이 많고 너무 고민이 많은데 남편하고 합의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쓸모가 그랬어요. 없네, 쓸모가. 그래서 이제 피곤한 가운데 금요일날 오늘 너무 몸이 무겁다. 나 너무 피곤한가 보다. 금요일날 회식이었거든요. 예. 이거 오늘 회식할 수 있겠나. 몸이 너무 무거운 채로 몸무게를 재봤더니 그냥 무거워진 거였어. 그래서 잠시 모르겠지만 잠깐 쉬는 시간에 네. 샐러드 정기 배송을 신청하고 지금 오 마이 갓. 들어왔어요. 그냥 샐러드만 더 먹게 되지 않을까요? 샐러드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바쁘셨군요. 야, 뭐야, 영혼 없는 야는 뭐야? 진짜 무거워졌네. 네. 예. 아유, 저는 뭐, 회사 옮겼어요. 지산으로. 지산. 그러니까 업무는 같은데 회사가 바뀐 거. 그러면은 출퇴근해요, 지산으로? 네. 멀지 않아요? 그 집에서 거리가 비슷해요. 아, 근자랑 그래요? 지산이랑. 지산이 어디 있는 거야? 몰라요. 용인. 락페스트라. 용인. 용인. 거기가 거의 곤지암이랑 지산이랑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스키장. 그러니까. 그래, 다행이네, 멀지 않아서. 근데 그냥- 같은 업무를 한다? 같은 엄마하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게 제 옮긴 큰 이유죠. 같은 업무인데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 회사마다 그게 아. 다르니까 거기가 아, 격주 5일로 쉬는데 그래서 거의 뭐 8시까지 출근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니는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한 6시까지 어디로? 출근해서 한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지 한 5시까지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데 오토바이가 또 곤지암은 구급구이 부장이라고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해요. 맞아. 그래서 아. 지사는 또 안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딴 사람들 차 얻어 타고 그런 게 이게 별로 이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느낌이라서 같습니다. 그래서 야 6개월 다니니까 이거 일은 뭐 그냥저냥 할 만한데 조건이 출퇴근이 별로다. 힘들어. 출퇴근도 별로고 또 거기 또 이게 LG 정직원이 아니라 또 거기 용역업체예요. 하청이지 하청. 그러니까 하청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 같은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같은 곤지암이면은 뭐 스키장도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지사는 그런 게 있죠. 골프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우와. 이게 기분이지 사실 훨씬 같은 좋네. 리조트에서 일하면 같은 그렇지. 뭐 골프장이나 스키장 있으면 리조트 어떻게 업어 가자고 했잖아, 아, 우리는.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리조트도 뭐 할인이 되고 기상청 수련해야겠네요. 수련회나 훈련장이 데리고요? 워크숍이나 깐난쟁이를 데리고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아유 수박님 얼굴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3월 저도 좀 정신이 없었네요. 이직을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첫 출근인데 예. 그렇군요. 돈 많이 벌어와요. 아유 송치민님보다 적게 벌 거예요. 예, 그건 그래도 저는 많이 쓰니까. 네. 저는
아시다시피 3월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그치. 달이었 신학기니까. 네. 네. 그래서 엄청 바빴고 그리고 이번에 맡게 된 반이 엄청 힘든 그 학교에서 진짜 교장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씩 와 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이런 그거 가지고 힘들었고 왜냐면 여기 학년을 맡았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셨던 그런 학년을 맡게 돼서 근데 더 이게 긴장을 하는 거죠, 계속. 사고가 터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하려면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게 좀 어려운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책을 쓰고 있어서 원래 책을 3월 31일 3월 안에 지금 그 원래 나오는 게 목표였는데 소음이 많아. 어. 3월 안에 나오는 거였는데 3월 31일이에요, 오늘이. 안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4월을 목표로 지금 책을 마무리하려고 또 하는데요. 4월 되면 또 5월로 밀리는 거 야. 아니에요? 혼자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나와의 아, 약속. 그럼요. 예, 나와의 약속이고 나를 사랑해줘야지. 지금 표지를 마르타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일단 겉표지 일단은 하나 완성이 됐고 돈 드리는 거죠? 돈은 드렸죠. 그럼요. 선불로 드렸습니다. 네. 열정 페이가 아니네. 예. 아쉽네. 시장 조사를 하셔서 요즘 얼마 받는다 그래서 그 돈 할인해 준다길래 할인 안 된 금액으로 드렸고요. 오. 왜냐면은 일단 첫 앞에 표지를 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이제 후면을 해야 된대요. 근데 후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할인된 금액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네 하면서 이게 정가를 드렸고요. 아유, 좋네요. 네, 그래서 아주 와우. 또 지인 할인은 괜찮은데. 아, 너 때문에 나도 할인 못 받잖아, 이제. 아니 해줄 겁니다. 우리 마르타님은 우리 공식 그것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후면도 저 안 된 줄 알았는데 제가 달라고 안 해서 안 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면 받고 다시 이제 불태워서 4월 안에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목표는 사실 북토크를 해볼까 기상청에서 이야. 생각하고 이거 있습니다. 뭐라도 해요. 아, 아유, 뭐, 본인 방송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네네. 뭐 그래서 다음번 방송은 뭐 6개를 녹음을 할지 아니면 뭐 그냥 하나를 빼고 5개만 할지는 모르겠지만 6개 녹음을 하나 한다고요? 빼. 6개 뒤져요, 진짜로. 아무튼 북토크를 한번 다음번에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지금 고3을 맡았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 반이 너무 빡센 반이고. 맞아요. 그럼 걔네는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특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공과라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특수학교들에 있고 어떤 데는 일반 고등학교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느낌이죠. 아무튼 거기도 가지만 네,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감수성이 둔한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덩치가 크고 남자 선생님들도 힘들어서 뭐 다른 도움도 필요한 그런 분들이 네, 세상으로 나온다는 게 약간 무서운 거지. 네. 그게 왜 무서워? 아니 술 지금은 마시면 개 되는 남자 선생이 사람도 엉덩이 만지고 여자 선생이 막 성기 만지고 쌍꺼풀 날리는 사람이 밖에 나오면 무섭지. 등치도 큰데. 일단은 요새는 그런 뭐 평생교육센터, 평생 뭐 이게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들이 있고 그런 데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거죠. 장애인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취업을 해서 그런 아마 4시간 정도만 직장 다니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면 그냥 보호되는 곳에 뭐 출퇴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설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학교 생활이니까 잘 해보려고 하고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작년에는 좀 진짜 소문으로도 들었을 때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개망나니 수준이었는데 올해 애가 엄청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안 되는 것도 인지를 하고 조절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쭉 한 1년을 잘 보내서 이 친구가 졸업하고 그런 시설에 갔을 때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1년의 목표인 거죠. 그 더글로리 나왔을 때 한 얘기가 네. 뭐 그런 학자들이 네. 결국에는 그 불안정한 사춘기 시절 네. 이런 게 다 복합돼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죠. 호르몬이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막 애들을 막 괴롭히던 애들도 30대가 되면은 정상적인 인간이 돼 있다고 하잖아. 그게 약간 전두엽이 잘 발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것도 영향이 그런 거면 참 좋겠다. 그런 거면. 그러면 아주 좋겠죠.
좀 늦더라도 좀 더 네. 이거는 더 하지 말아야지를 좀 더 인지할 수 있으면 원래 사실 특수교육이 그래서 있는 건가? 근데 갑자기 생각 들었어요. 미안해요. 네. 아무튼 그 친구는 그래서 하는 게 있고, 왜냐면 그게 너무 심하면 결국에 가는 게 병원에 입원 치료, 음.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아니 학교까지 다니던 애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는 건 좀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디든,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인 친구들은 행동이 조절이 안 되니까 어쩌면 치료를 음. 하는 거예요. 그 음. 약물로 계속 묶어 놓고. 아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교육을 음. 시켜야죠. 그래서 그래요. 다행히 저랑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엄청 웬만하면 고3 정도 되면은 우쭈쭈 잘 안 해주는데 제가 엄청 해주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적으로 특수학교 다닐 만큼이면은 좀 더 본능에 가깝잖아. 또 그렇지도 않기도 그래? 한데. 왜냐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는 게 사실 이 동물의 세계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있지,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까지는 좀 강하게 하고 해서 진짜 난리였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저는 거의 애기 다루듯이 그래 막 자기 이름 쓰면 어이구 이름도 이렇게 잘 쓰면 하니까 전 그런 거예요. 칭찬 들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연히 나 싫어하고 나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같으면 당연히 말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일반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난 널 너무 좋아한다. 약간 요거를 계속 한 달 동안 해서 엄청 괜찮아졌어요. 칭찬 들으면 별론데. 네, 뭐 이런 특이 케이스들이 있는데 패배 꼬여 있어서 그래. 아니 너무 민망해. 봐가면서 하는 거죠. 너무 민망해. 칭찬하지 마. 네. 네. 뉴스앤조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뉴스앤조이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동환 목사 총회 재판 관련된 뉴스 3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바탕이 되는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31일 부평역 우리 북광장에서 동네예요. 네, 아, 인천 여기 퀴어 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처음에는 정직 2년을 선고를 받았었다고 해요. 첫 번째 뉴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없음을 증명해 주십시오입니다. 2024년 2월 21일 뉴스이고 총회 재판 최후 진술이에요. 이동환 목사님의. 오늘은 전문을 다 읽지 않고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댓글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처음은 감리교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러 시작을 하셨고요. 이후 문제가 되는 축복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환 목사의 교회 성도 중에 성소수자가 계셨다고 해요. 그분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성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퀴어 축제에 참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모욕을 해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공황장애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 위에 율법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상황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보카르드 감옥에서 동성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토마스 블레어를 지지하고 사역을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동성애가 실정법 위반이었음에도 존 웨슬리도 계속 도왔는데, 사실 감리교든 뭐 성결이든 웨슬리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며 마쳤습니다. 결국 이동환 목사는 이 재판으로 출교를 당했죠. 두 분은 이동환 목사가 한 행위가 재판에서 출교로 결정난 것에 대해 올바른 판결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 사건 솔직히 지겹습니다, 이제. 솔직히 너무 정치적인 판결이고, 아마 이건 뭐 감리교의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출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판결이 올바르다?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거는 느끼겠지. 그런가요? 왜냐면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 뭐 여기가 그 감리교 재판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판결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해가지고 판결을 내린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자체로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보든 그냥 보기에는 아니 이게 뭐 그럴 만한 일인가? 왜냐면은 이 목사가 동성애자다 그럼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본인이 그런다고 한다면라고 하지만 진짜 축복을 한 건데 이게 올바른 판결인가 할 때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내가 너무 사람들 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나? 근데 출교를 한 거가 뭐 나오면 어때? 좀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오면 좀 어때?
나오면 뭐 별일 없는데 그냥 명예가 실추되는 거잖아요. 음.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그치? 명예가 어디 그리고 가서는 자기 어차피 감리교 못 하는 거잖아. 감리교 목사는 못 그러니까 하는 못하는 거잖아. 거죠. 그리고 다시 목사를 하려면 뭐 장로교를 하려면 거기 대학원을 다시 가든가. 아니면은 카이캄 그렇죠. 같은데 아니, 본인이 열거나 아니면 들어가면 되죠. 카이캄 소속의 교회를.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자기의 신념이 부정당한 거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그 성소자들 축복도 지금 부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에 당한 건데 그런 걸 부정할 만한 그 단체에 뭐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나는. 그냥 그런 거지. 그 재판을 그 예를 들면 사자 재판도 하잖아요. 그 뭐 저 50 때 고문 당해가지고 그 아프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이거나 뭐 간첩으로 부당하게 몰렸던 사람들 음, 사자 재판하는 게 다 뭐 그거 할 필요 없는데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아니 나가서 사는데 뭐 딴 거 그렇게 카이카면 가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인간 실존의 문제니까 이거는 저는 명예랑. 그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왜 나를 출교시켰냐라는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말한 대로 명예가 실추되는 거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 문제에 내가 잠식되는 거잖아. 본인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전문도 쭉 읽었는데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성도들을 대하고 그 축제에 가서 사실 이런 결과, 그러니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기 수도 가서 있죠. 축복 기도를 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잘 유지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지, 나는. 근데 이분이 정직 2년을 당하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한 음, 음, 4년 됐는데 그때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다가 막 음, 공황장애도 오고 엄청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출교를 당하고 난 후에도 뭔가 바로 뭔가 다른 걸 하기보다는 좀 요 재판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 앞에 가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뭐 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감리교가 한국 그 기독교 교단 중에서 좀 특별한 게 어쨌든 감리교가 감리할 때 그 감리거든요. 감리를 한다 우리가 뭐 회사에서 그런 것처럼 특이한 게 그 교단에서 교회로 파송을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감리교는 음. 내가 감리교 다녔는데 감독 거기는, 감독. 감독. 거기는 개척해서 세습을 하던데? 뭐 그런 경우도 음,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는 감리교단에서 어디 교회로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캐톨릭처럼? 예, 예, 캐톨릭처럼. 그래서 아마 이 사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리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출교를 시키고 하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교단의 힘이 세네, 그 예, 정도면. 예. 음. 그러니까 감리교만의 좀 특성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저도 이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할 때 사실 우리 기상청에서 극명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두 분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제일 멀리 있죠. 네, 두 분이 제일 멀리 있어서 우리가 같은 방향에 있어도 제일 멀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싶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분의 뭐 한 중간쯤에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동성애가 뭐 죄인지 뭐 동성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했으면 또 완전 달랐겠지만 결국 이거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거에 대해 출교로 이어진 거 판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좀 같은 대답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 된 것 같고 YQ채님 말씀처럼 감리교의 흑역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런 걸 결정한 거잖아.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네. 할아버지들이,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그렇죠. 왜냐면은 홍시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목사가 동성애자고 뭐 그 동성애를 뭔가 지지하는 발언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축복을 한 거에 대한 내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은 퀴어 축제 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맞아요. 목사가 거기에 가서 가서 뭐 기도를 해줬으니. 그때 같이 참여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돌아가시면 임보라 목사님 그분은 워낙 교회 자체가 본인 교회 자체가 성소수자 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단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으니까 예. 그 문제 제기를 안 했지만 이동환 목사 그때 들어봤을 때는 이분이 원래 그날 가는 게 아니었는데 다른 분 대타로 가게 된 거라고 했거든요. 원래 먼저 초비딩이 된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을 하러 그러니까 진짜 축도를 하러 간 거였는데 그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저희 교회에서는 여기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 네. 반대 집회하러 가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막 멋져, 동원시키고 이러는데 네. 내가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인원 동원이 그렇게 필요하시면 내가 머릿수를 채워줄 마음이 있는데 나는 여기 가고 싶지가 않다. 근데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노회라고 해갖고 노예 있죠. 노회 네. 노회 단위에서 이걸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큰 교회니까 대충 머릿수를 갖고 가야 될 게 있는 거야. 그렇죠. 응.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뭐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머릿수를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됐다. 다행히 셋 다 같은 답을 했고요. 네. 다음 뉴스 제목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성소수자와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최승현 기자님이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김승섭 교수 인터뷰예요. 김승섭 교수 혹시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고요. 사회역학 분야 전문가예요. 사회역학은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길을 찾는 학문인데 제가 뭐 학교 선생님들 말고 그 같은 특수교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스터디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장애학을 공부를 하는데 김승석 교수님이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회역학을 하다 보니까 장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김승석 교수가 왔다고 하길래 그래도 엄청 고맙더라고요. 김승섭 교수는 이동환 목사의 재판 소식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종교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보건 전문가로서 의학계가 소수자를 질환자로 보지 않는 이유와 전환 치료를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 등 세계 의학계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가 받는 차별과 혐오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증언했습니다. 의학계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1973년이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질병 체계를 정리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이거를 흔히 DSM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1973년 개정판인 DSM-3에서 동성애는 정신과적으로 질병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현재는 DSM-5까지 개정판이 나왔지만 현재도 동성애 관련된 추가된 부분은 없었고 오늘날 어떠한 권위 있는 의학협회도 질병이라고 하거나 혹은 질병인지 아닌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장애 판정하는 것도 그 DSM-5를 공부를 하면서 저희도 똑같이 그걸 적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임용 공부할 때 DSM-5를 엄청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장애 영역 부분만. 그동안 동성애의 의학적 원인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동성애가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요. 탈동성애 진영에서는 진행되는 전환 치료는 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기상청에서도 와기영 프레이어웨이의 편에서 한참 그 초반에 다뤘죠. 시즌 3에서. 예, 그래서 그랬죠. 좀 지났어요. 저희도 이야기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겹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후 성소수자들의 아픔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인이 아닌데도 이동환 목사 재판에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사대복음서는 놀라운 텍스트라고 생각해요. 플라톤이나 공자의 책도 부처의 가르침도 정말 놀랍지만 제가 텍스트로 접한 모든 글 중에서 인간에 대한 가장 깊고 경이로운 사랑을 담은 글은 신약의 사대복음서였습니다. 당대의 예수는 끝없이 오해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현실 세계에서 왕국을 세울 거라고 믿었고 백성들은 예수가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한다거나 빵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사처럼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를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혁명가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예수는 자기를 둘러싼 그 숱한 오해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제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그 과정이 지극히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가 스스로를 구약의 계율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계율을 완성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계율에 따라서 살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던 놀라운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그 예수가 2024년 이 자리에 온다면 성소수자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고 이동환 목사를 말없이 안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YQ님 읽어주세요. 예. 예수가 성소수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러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함부로 남의 눈물을 닦는 이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자들을 품에 안고서 함께 통곡하시지 않았을까요? 하고 기사가 마쳤고요. 이제 질문 드리면 김승섭 교수는 비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신학적인 견해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과학보다 종교가 한 차원 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럼 뭐 이게 신학적인 견해가 굳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DSM에서 동성애가 질환이 아니다라고 밝힌 건 뭐 그는 수많은 그 의학자들이나 그 연구가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니까 그냥 아니라고 거기에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 건의 있는 그 정신병 백과사전에 그렇죠. 그냥 뭐 암이라고 하고 그냥 그 사람이 키 크고 키 작고 그런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피부색이 검었고 하얗고 그냥 내 신체 특성인데 그거 가지고 질환이다 아니다. 전 진짜로 이제는 이 동성애 논란이 지겨워요, 정말. 진심으로. 이거 대체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언제 그냥 받아들이면 뭐가 세상이 뒤집히나? 저는 지금 YQ님이 뭐 지겹다고 하는 저 마음도 내가 알겠지만 그 동성애라는 걸 처음 내가 알았을 시기부터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써 있는 뭐 남색을 하라 이런 말 말고 네. 동성애가 한국에도 있구나. 한국 음, 사람도 동성애자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많이 변했어.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왜냐면 물론 사회가 동성애 이쪽에 대한 인권만 그러니까 변한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다 변하긴 했어요. 다 변하긴 했고 되게 급진적으로 변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 96년도에 대학 갔을 때는 그런 여성 동화 이런 미용실에서 볼 수 있는 잡지에서 남자친구가 자꾸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어찌 해야 되고 이게 질문이었어요. 요즘에 이런 질문이 아무도 안 할 거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시대가 불과 20년 만에도 어마어마하게 변했고 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게 변해왔고 하지만 마이크샤님 보기에는 이런 논란이 계속 있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시대에서 딱 보기에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기독교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거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되게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미디어에서 기독교를 다 기득권에 부패한 그 종교의 상징으로 다 그렇죠. 다루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라고 표현해줘서 너무 좋아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보수 기독교 그냥 단체. 기독교라고 하면은 보수를 안 붙여도 기본적으로 보수 극우 성향을 띠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교회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진보고 보수고 이게 나눠져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지만 뭐 내가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참 이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탈당을 하고 다시 입당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요? 조용히 하세요. 어딘가를 탈당해서 어딘가에 입당을 했어요. 네. 같은 당이 아니에요. 같은 당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 어디 또 나와갖고 얘기하는 것도 듣고, 네. 네, 그러면서 덩어리가 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굴리면 이탈자도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서부터의 요구로 움직이는 것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렇죠. 탑다운 방식이니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덩어리가 클수록 아래의 요구가 커져야지 움직이는 거야. 교회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갖고 무언가를 막 바꾸면 이탈자가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 이탈을 하는 걸 두고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요구가 올라가야지 위에서는 그래 이제는 움직일 때야라고 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탈당을 한 이유는 그 움직임을 내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탈당을 해서 위에서부터 같이 움직이자 하는 곳으로 입당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으로. 다른 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다른 당으로. 제가 급진적인 사람인 거지 그런 쪽으로는. 근데 그래서 옷 색깔이 그래서 오늘 에? 그런 건가요? 그 당이 이 색깔이 아닐걸요. 그러니까 교회도 YQ채님이나 미곰님이나 저도 보수 기독교 단체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잖아. 저는 송치미님은 그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었군요. 아니지만 여기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가면은 완전 왼쪽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따지면은 오래 걸릴 건 맞죠. 교회 자체가 덩어리가 크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한번 모셨던 남호성 목사님도 그렇고 네. 다 저쪽 왼쪽 저쪽에 왼쪽 저 끝에만 계시고 막 그렇죠. 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음. 내가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길 다행이지 뭐 이런 느낌처럼 변해가겠구나. 나중 됐을 때 그 동성애자들이 그때 그런 시대에 내가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구나. 이런 시대가 지금일 것 같은 거지. 왜냐면 과거에는 좀 더 숨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들도 그냥 스스로를 숨기고 자기네끼리 있었는데 지금은 무언가 드러내도 되는 세상인데 드러냈다가는 엄청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비그리스도인인 게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되게 성경이 사복음서를 그렇게 텍스트로도 놀랍게 한마디로 인문학서적으로 잘 읽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못 보는지는 참 궁금한 일이야. 그러면 또 우리 진돌덩이님이 네. 댓글에 달아주신 네. 광복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일제 침략기 때 그랬지만 뭐 그런 마음 좀 안타까워. 이런 분들이 이랬다가 기독교인이 되면 참 좋은데 뭐 그건 또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뭐 되게 감사한 말이긴 하고요. 일단 그 질병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이 질병이다 아니다에 대한 보수 기독교들의 생각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논리일 것 같아요. 뭐 질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저것도 좌빨이 쓴 거다. 안 믿는 거지. 저것도 다 너무 그 인본주의자들이 이 책도 쓴 거 아니겠냐. 그 논리에 있는 사람들이 DSM을 그런 논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입만 아파. 피곤해. 아니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전 교회에서 저 말했잖아요. 김지현 약사도 오고 우리도 왔어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 어떤 뭐 치과 의사인가도 오고 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무슨 의사협회인가 아무튼 뭐 보건협회 여기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 건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청년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들은 의사고 그런 거 전문가니까 저 사람들이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권위 있는 거 말고 그냥 어떤 그냥 자기네 지지하는 학자가 연구해 놓은 거 하나를 가져오면서 이거 봐라 이런 연구가 있다. 뭐 질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를 듣는 청년들은 그냥 앞에서 그 교회에서 강사로 초빙을 했고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보다 저 앞에서 치과 의사인지 약사인지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이 권위 있게 들리고 권위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애써서 YQ씨님하고 이제 반대편을 서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DSM-5에서 질병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제 고객이 무언가를 가입하기 위해서 저번에 병원을 갔던 거에 대해서 완치 소견을 받아와야지 받아주겠다라는 보험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완치 소견을 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가서 의사랑 얘기를 하고 의사가 소견서를 써줘야 돼. 완치되어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를 써줘야 돼. 네. 어떤 의사도 그걸 써주지 않아요.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완치라고 말할 수 지금 의학으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하지만 그거는 아직 우리가 의학적으로 덜 밝혀졌기 때문인 걸 수 있다.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완치라고 써줄 수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써주겠다고 했어. 왜냐면 해줄 게 없거든. 해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써준대.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의사 말이 그건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 그렇죠. 아직 인간이 밝히지 못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음, 질병이야. 근데 니들이 아직 모르는 거야. 음,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니 근데 했잖아. 니들이 그게 모르는 약간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99%가 맞는데 아, 2%의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그걸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부를 다. 그럼 확실한 게 세상에 뭐가 있어? 그렇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최신 게 DSM-5인데 DSM-5에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장애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뭐 우울 장애, 뭐 이런 장애 음. 뭐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장애는 뭐 우리가 근데 많이 하는 텍스트가 장애는 질병이 아니라 뭐 장애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하지만 그거랑 또 다른 차원이긴 한데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던 옛날 시절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치료법이 되게 비과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 근데 그게 과학적이라 생각했는데 그 옛날에 막 머리 가운데 두 개골 가운데 음. 말뚝 박아 맞아. 가지고 그 귀신 그림도 있잖아. 귀신 빠지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줄에 매달린 다음에 줄에 핑핑핑핑 돌려서 계속 빨래 탈수하듯. 탈수하듯이 해 가지고 하면은 근데 그러다가 뭐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죽고 뭐 이런 거지만 점점 결국 과학은 점점 발달이 되고 특히나 질병 쪽에서는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연구를 하는 과정인데 그 그렇죠. 뭐 동성애가 여기서 나왔듯이 연구가 별로 없다.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 질병이 아닙니다라고 뭐 의사들은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일 수도 저는 있긴 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질병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들이대면서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하면 난 더 안 받아들여지지 않아. 음, 왜 이건 너는 네가 모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음,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YQ채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뇌구조가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 내가. 그러니까 제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여기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2024년도에 예수님이 왔다면 음, 이 구조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질병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 그렇죠. 저 사람이 그럼 아프면 불쌍히 여길 거고, 안 아프다고 하면 때려잡을 거야? 아프니까 막 치료를 막 때려 박느라고 어디 가고 막 등짝 때려갖고 등짝 시커매지도록 할 거야? 무슨 귀신 쫓듯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나랑은 다르고, 지금 그 사람에서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어? 그럼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저 사람 보듬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들하고 다른 기준을 좀 갖고, 그러니까 음, 내가 YQ체랑 다른 약자는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음, YQ체한테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얘는 그래도 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아직은 약자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지면 YQ체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냥 나랑 똑같다고 음, 나는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뒤에 좀 더 음, YQ체님보다 뒤에 있는 게 맞지. 음. 아직은. 근데 이게 그 질병인지 아닌지를 이게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런 반동성애 그리고 기독교 이쪽에서 여기는 질병이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고 전환 치료를 자꾸 시도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치료 방법이 없잖아. 전환 치료가 되는 효과가 없는데 뭐 무슨. 자기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프레이 어웨이에서도 거기서 얘기한 거 엑소더스라고 전환치료 단체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 있었는데 그거 해체했잖아요. 그냥 해체할 때도 아예 얘기를 해서 전환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뭐 이거 얘기해도 그치. 어차피 끝이야. 반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옹호할 거니까 음, 그냥 예 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치료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가족이 밀어넣는 거잖아. 그렇죠. 음, 그런 썰도 보긴 했어요. 뭐 자기 엄마가 아빠가 어디 그 교회에서 뭐 하는 그런 동성애 치료하는 그런 거 갔다가 자기 뭐 그냥 게이 친구 잘 만나고 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된 척하고 막 했다. 뭐. 근데 사춘기 때는 약간 본인이 혼동이 올 수 있긴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 그 저는 단 한 번도 성적 아니, 지향성이나 정체성이 흔들려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 송치미님이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청소년들 중에서는 막 여자애들인데 자기 같은 동성이 여자애한테 약간 그런 설레는 감정을 아, 예, 느끼고 맞아요. 그런 근데 편지는 받아봤어요. 예, 진짜 소름이 5만 개, 뭐에 5만 개 생겼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인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동경인 건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뭐 스스로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겠죠. 그럼에도 본인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대로 저는 이 장애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이 성이라는 게 점점 아까도 여기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남녀하고 그 외의 성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회색지대가 넓다고 생각하니까 남자라고 저를 규정을 짓지만 저는 약간 남자 80이고 여자 20 그런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50대 50에 가까우면 양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를 더 여성스러운 면이 더 강하면은 뭐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나의 성 정체성과 음, 나의 성 지향성은 다르잖아. 나는 송지연은 내가 여자임을 확신해. 음, 난 100% 여자야. 네. 근데 내가 여자가 좋아. 어, 이거는 내 성 정체성은 여성이고 어, 성 지향성이 여자인 거지. 내가 이제 음. 좋아하는. 그게 근데 아닐 때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이 그렇지. 경우는 예. 아니 이 경우는 동성애자가 되는 거고 예, 그쵸, 그쵸. 내가 껍데기는 여자인데 난 남자 같아가 음.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거 있거든. 100% 송치민님 같은 경우는 100%가 될 수 있지만 100%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에 엄청 많을 거라고. 외부에서는 대외적으로 여자 남자로 알려져 있지만 뭐 남자를 좀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게 좀 비율이 나눠져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구분짓기 좋아하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리고 그 외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더 훨씬 세분화될 거라고 제가 봐요. 뉴질랜드 갔다 왔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 이제 제가 청년부 때 같이 또 함께 했던 목사님이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있어서 그 집에도 있었잖아. 근데 그분이 아이가 셋이야. 고3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근데 그 학교에는 지금은 조금 더 보수 쪽으로 이제 정권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뭘 쓰는데 그런데요. 그렇지, 삼인주의지. 너는 남자니 여자니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모두에게 물어봐. 네. 아직 모르겠니? 그걸 그렇게 여자야 남자야들 바뀌어야지. 모두 질문이야. 송지연이 질문지를 받았는데 너는 여자야 남자야 아니면 아직 모르겠어? 이거를 다 질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저랑 동갑이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개꼰 될 거 아니야. 자기는 너무 싫은 거지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아예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여자끼리 하는 거 남자끼리 하는 건 남녀가 하는 거를 모두 가르쳤대요. 왜냐면은 남녀만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교육 자체가. 그랬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 분노하시긴 했지만 아니 뭐 귀엽게 분노하셨으니까 우리 더 이상 못 가갖고 뭐 그래 좀 충격적이긴 하네. 이런 마음이고 같은 마음이긴 하지. 내 아이가 그냥 여성이면 여성으로 남성을 좋아했으면 좋겠고 남성이면 본인을 남성으로 알고 여성을 좋아했으면 좋겠지. 그렇죠. 제 마음은 편하니까. 그렇지. 편하지. 당신도 딸이 그랬으면 좋겠을 거 아니야. 갑자기 딸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인지하고 남성을 좋아했으면 좋겠잖아. 그런 마음이지. 좋겠죠. 근데 안 그래도 와이프랑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자 좋아한다고 그러면 어떡 하냐고.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나도요.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느껴. 네. 좀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얘기한 그 치료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전환 치료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이 큰 거잖아. 그렇죠. 본인이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건 거의 없죠. 거의 없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병인가라고 해서 고쳐보겠다는 이런 뭐 상담은 좀 시도할 수 있겠지만 보통 가족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내 아이가 말한 것처럼 사춘기야. 그러면 엄청 엄청 상담을 할 것 같기는 해. 혹시 네가 사춘기로서 헷갈리는 거니? 헷갈리는 거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혹은 뭐 얘가 그런 내가 여성인데 여성이고 싶지 않아 라는 성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혹은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여성인데 여성을 좋아하는 거에 끌리는 이유가 어떤 문제의 그런 동경이나 이런 거에 기인한 건지 그래서 나의 첫 키스가 여자일 수 있잖아. 내가 여잔데. 그럼 나를 동성애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을 엄청 상담을 나도 받고 그 아이도 시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성인이 돼서 계속 그런다면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걸 가서 막 사찰 막 찰싹찰싹 때리고 막 어디 매달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나도 노력은 할 것 같아. 거기까지는. YQ님은 아이가 성장기 때 사춘기 때 그런 성향을 보이면 그래라 하고 둘 거예요 그냥?
줘야지 뭐 그걸 어떻게. 아, 저처럼 막 상담이나 이런 서로 그 아이의 상처를 들어 혹시 이게 상처에 기인한 부분인가? 아니 그러니까 걔가 상처에 기인을 했다 손 치더라도 뭐 상담을 하면은 그럼 반대로 이성애를 하는 애들한테 그 상담을 하진 않잖아요. 아니지, 근데 어릴 때 15세인데 자꾸 섹스를 밝히고 싶어 하면 걔도 상담을 시킬 것 같아. 너 왜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럴 거 알겠는데 좀 더 얘기해 보자라고 할 것 같은데 계속 야동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내 그거를 딸이. 좀 그 이성애랑 동성애랑 좀 약간 뭐 그럼 야동이나 그런 포르노를 탐닉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음, 저는 크게 문제가 차라리 뭐 학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범죄를 저지르면 그런 거는 뭐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필요하지만 이건 질병이 아닌데 왜 상담으로 치료가 될 거면 상담받아서 예를 들면 피부색이 변하면은 피부색 변하지. 그럼 뭐 조나단이나 그런 애도 상담받아서 피부색 하얘진다면 상담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신체의 일부라고 보는 거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진짜 본인이 그걸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을 좋아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파이가 많으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짚어보자. 줘보겠다는 거지. 근데 짚어보자. 저는 약간 이게 느낌이 그거 같아요. 왼손잡이. 저 왼손잡이거든요. 아, 근데 세상은 오른손 위주예요. 저기서 맞아. 가위질도 잘 못하고 맞아. 항상 글씨 쓸 때 옛날에 공부할 때 연필 쓸 때는 이거 손에 다 묻었어요. 아 그치, 볼펜도 시커멓게.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동성애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왼손잡이처럼. 그러니까 요게 와이크츠님하고 다른 게 그냥 신체의 일부 피부 색깔처럼 보는 거라 저는 내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 사람이 이 선택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향이 된 이유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렸을 때 본인도 깨닫지 못한 상처나 결핍에 대해서 기인된 것인가? 우리가 성인인데도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지만 저도 결핍과 상처 가운데 성격이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제 성격이 약육강식 가운데는 강 쪽에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것 뿐이고 내 성격이 거기서 되게 주눅 들고 자꾸 집으로만 가는 아이였으면 걔가 사회생활이 어려운 걸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질병으로 본다기보다 상처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입장인 거예요, 사실은. 동성애를 바라볼 때. 트라우마 같은 그러니 걸. 이거를 고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못 고치는 게 되게 많잖아. 그러니 당신의 아포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YQ체님 그냥 뒀는데 얘가 그냥 성인이 되고 나서 난 이성을 좋아해라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송치민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는 동성이 좋아하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난 그게 그렇게 상담을 하거나 하는 음. 부모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다르게 동성애나 있겠다. 성소수자가 돼서 비뚤어지면 어떡하지? 세상에 적응 못하고 뭐 자살하거나 히키코모리가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기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무의미하다. 근데 저는 송지민님 쪽에 더 가까워요. 왜냐면 어찌됐든 뭐 지금 제 애가 컸을 때는 어떤 시대가 올진 모르지만 지금 성소수자가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맞아. 그냥 내가 성소수자고 뭐 이거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걱정이 될 것 같은 거지. 근데 얘가 그게 뭐 그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뭐 이성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냥 나는 보겠다는 거지 이성애자를 만들겠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성소수자가 살기 힘든 시대잖아. 진짜 한 10년 전이면요 노처녀도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를 여기저기 선시장에 던져놓고 내가 원치 않는데도 뭐가 모자라 저러냐 내려놔라. 아니 내가 집어든 게 없는데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성격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만큼이 오는 거고 시대가 그 사이에 시대가 또 변했어요. 불과 10년만 해도 시대가 변했어.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 그렇지. 만약에 10년 뒤에 지금보다 성소수자들이 살기 좀 더 나은 시대가 오면 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제 생각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사춘기 때는 애들이 여러모로 혼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교육부서에서 했을 때 중등부 애들이 자기 성인 되면 자기 만나달라고 막 선생님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처음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했는데 바로 내년이면 뭐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옆에서 선생님 그냥 넘겨
어차피 제가 어떻게 20살 때까지 선생님 기다려. 근데 진짜 바로 내년에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 이제 고등부 선생님 좋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애들은 아직 확실히 미성년자들은 그 미성년자라는 이름 자체처럼 미숙한 상황이고 성인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만약에 그 얘기를 한 저도 거긴 해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 저 여중여고 나왔잖아요. 네. 여중여고인데 여자애들이 목에 쪼가리를 해갖고 온다니까? 그게 뭐예요? 키스마크. 여자가 여자애한테. 내가 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네.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저는 먼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청소년은 선도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다라는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거는 이쪽에 본능적인 거여가지고 저는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회적으로 아직 경험은 덜했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자신의 경우로 돌아봤을 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헷갈렸던 경우가 있어요. 여자를 좋아한다, 남자를 좋아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야, 그건. 그냥 본능적으로, 호르몬적으로, 나 화학적으로. 끌렸지.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나한테 끌려하는 애가 있었던 거지. 그거를 난 그 본능인데 본능의 작용을 뭐 그런 미성숙하기 때문에 헷갈린다?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아니 나는 이게 그 주변에서 약간 주변의 증언으로 이런 생각이 갖게 된 것 같아요. 뭐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랬었는데 그때 집에서 엄청 걱정을 했었고 그런데 뭐 나는 결국에는 그게 아니었다 그냥 지나갔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자기 뭐 했는 고등학교 때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여자인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뭐 결국 양성애자가 된 친구도 있고 뭐 결국에는 여러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크고 그리고 뭔가 스페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자로서는 그냥 남자로서는 그닥인 거야. 그닥 그냥 별로 튈 게 없어. 근데 내가 갑자기 전 사실 양성애자예요 하면은 모두가 이런 느낌처럼 약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관종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이키차님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숙함 이런데 전 그런 입장으로 따지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얘가 교회를 다니라고 나는 걔한테 강요도 못해. 저는 사실 멱살 잡고 나갈 생각인데 너한테 선택은 없어. 호랑이 엄마가 되시겠다.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네가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면 그때 내가 놔줄게. 하지만 그 전에 선택이 없어. 왜?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 닥치고 따라와. 20살 때도 먹여 살리잖아요. 이거지. 네가 나보다 등치가 큰데도 네가 버스 요금을 적게 내는 이유가 있어. 이 나라와 어른들이 너한테 주는 혜택에 입 닥치고 따라와. 약간 전 이런 주의자예요. 그래서 역시. 교복 입고 담배 못 피게 해요. 담배 피는 건 네 자유인데 교복 입고 피는 건 너 너무 예의가 없어. 어른들이 너 고등학생으로 보여도 너 사복 입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해. 무서워서. 맞아. 근데 교복 입으면 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어. 이유는 네가 나보다 등치가 훨씬 큰데 버스비 조금 내잖아, 이 새끼야. 제가 과외할 때 그랬어요, 학생한테. 약간 그러니까 저는 미성년자일 때는 그 정도 할 마음이 있고 내가 처음 얘가 20살이 넘었을 때 내 아이가 엄마 사실 저는 동성애자예요. 저는 성소수자라고 얘기했을 때 좀 얘기해보자라고는 할 것 같아요. 왜 나는 내 자식이니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 옆에 애가 그런다고 너 그러면 되겠니? 막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이 정도의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네. 마지막 뉴스는 차를 사도 축복 기도하는 세상, 성소수자 축복이 왜 죄란 말인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승현 기자님 쓰셨고요. 이 기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장을 지낸 박승열 목사의 설교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요한 사도처럼 복을 빌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 상대를 선별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축복 기도할 때 신분증 검사하고 하십니까? 참여자들의 전과를 검사합니까?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의 민족과 인종을 구분합니까? 그의 사상과 종교를 검증하고 축복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할 때 어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니 속아 웃을 일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그의 신앙 양심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놈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감히 사랑이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좀 약간 과격하셨던 것 같긴 하지만 내용의 요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든 다른 종교인이든 뭐 신천지 같은 이단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축복하는 게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하다가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교회를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잘 모르는 거 있잖아. 그 교회의 뭐 룰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매너, 교회의 그러니까 매너. 목사님 오면은 아유 뭐 양주라도 한 잔 내놔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귀한 술 내놔야 되나? 이렇게 느끼고 그 정도의 분인데 옛날에 들은 거예요. 단란주점을 차렸대나 나이트를 차렸대나. 근데 목사님한테 개업 예배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 가셨대요. 가서 축복 기도를 하셨대요. 한 잔 드셨대요? 비싼 양주? 아니, 그치.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오시면 어떻게 하냐? 하더니, 축복의 기준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축복 기도한 게 사업이 막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한테 맞는 걸 주시는 게 축복하지 않냐? 근데 그때 농담은 그거야. 망하는 것도 축복이다. 저 사업이 망하는 것도 축복이다라고 해서 그냥 막 웃으면서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아는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 나오는 게 축복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이 가서 퀴어 축제에서 축복 기도할 때, 네. 야, 니네, 정말 행복한 동성애 생활과 에이즈나 이런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는 축복을 하노라. 이게 아니었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사랑하셔서 맞고 적절한 걸 주시는 거지. 제가 이게 뭐냐면요. 전 본 적 없죠? 제가 저 20대 때, 90년도 막 그런 시대 할 때 점 보고 다녔었어요. 이름점 뭐 이런 거 봤는데. 그러니까 뭐 38자.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크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의 운세도 보지 않고 별자리 점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신문에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조차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다 대운을 얘기해요. 너 몇 살에 대운이 온다. 근데 제가 또 굉장한 키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 저 때문에 차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막 내가 얘기를 엄청 재밌게 하니까 되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거든. 근데 얘를 데리고 가도 대운이고 얘를 데리고 가도 다 대운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지. 언니, 사람이 다 대운이 있으면 그 어디야? 서울역 노숙자는 무엇이고 가난하고 병들어 죽은 사람은 뭐냐 그랬더니 너는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점쟁이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대운을 다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자기네끼리 생각하고 가는 거래. 대운이 있어 그럼 자기가 그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한대요. 하지만 그 대운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것도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단을 축복하면 안 되고 신천지를 축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잘 건강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지.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오는 거지. 그 복을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많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차 샀다고 기도받는 건 되게 싫어해. 돼지머리 놓고 고사하는 거랑 뭐가 달라.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생각난 게 제 딸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너네도 저랑 누나도 장명소에서 지었다. 장명소 지어야 잘 산다. 이름 막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은 다 혼자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장명소에서 지은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 뭐 하면서 우겨가지고 결국 제가 지은 거거든요. 아니 장명소 지어서 내가 이만큼이 내가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런 얘기 해주지 그랬어. 착해 좋은 아들이야. 네. 와이클채님은요?
저도 뭐 신앙 양심에만 거슬리지 않으면은 뭐 단란주점을 차리든 뭐 안마방을 차리든 뭐 다른 종교인이든 이단이든 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음. 단란주점은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단란주점에서 돈을 많이 버는 자, 거는? 아니, 단란주점하고 안마방이 안 되는 거는 네. 성을 판다의 입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단란주점이 성을 파는 곳이었나요? 옛날에? 아니요, 지금은 아니죠. 그쵸, 근데 그쵸. 거기서 그 여성분들을 부르고 그러면 거기서 돕는 배필로 불렀을 수도 아까 있잖아요. 그거죠. 엉덩이쯤은 내줘야 되는 것처럼 그들의 아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뭐 솔직히 다 터부시하지만 성매매도 하고 그게 암시장이잖아요, 결국에. 네. 근데 뭐 좀 그냥 합의만 되면은 그냥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그게 양지로 나와 있는 국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거리낌만 없으면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의 문제가 아니라 어, 단란주점을 차렸든 안마방을 차렸든 키스방을 차렸든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개업 예배에 축복을 기도해달라고 하면 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어. 그 사람이 그거에 근데 내가 송지연이 돈을 겁내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이 건물에도 전화번호가 밖에 적혀 있지 않는 안마방이 있어요. 이 동네 사람 얘기하면 모두가 안 돼요. 남자들이 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와씨 돈이 되는 거기는 그 로비에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오. 장사 엄청 잘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치. 다 현금으로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게 이용이 가능해야, 그러니까 그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현금 유치가. 그렇기도 하고 다들 숨기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송지연이 갑자기 차려야겠어. 나 이거 좀 차렸어. 예. 근데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에 가서 목사님 제가 개업을 했는데 안마방이에요. 와서 개업 예배 좀 해주세요. 송지연은 안 그러겠지. 말한 것처럼 난 양심에 찔리거든.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난 축복 기도를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아직 뭐 신앙의 연차가 좀 적고 막 이제 요번에 우리가 사업을 이걸 해갖고 돈을 벌 것 같아서 요청했어? 가셔야지 그럼 그 목사님. 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구해주고 와야지. 그 복이 난 뭔지 몰라.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 퀴어 축제에서 축복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을 받고 싶다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슈화를 시켜갖고 이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리는 당연히 목사가 가서 성직자가 가서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뭐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목사라는 직책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단체에서 부르고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거기서 퀴어 축제에서 축복 기도를 하든 제 미곰이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든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향력이 없는 거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우리 축복은 너무 조금 들어가는. 우리 축복은 다 꺼져보고 이거지. 근데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요. 내가 가서 기도하는 게 뭐가 달라. 물론 뭐 기도를 많이 못할 수는 있겠지. 기도밥이 부족해서. 근데 그러니까 말밥이 부족한 거지. 기도 네. 많이 한 사람이 기도 잘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사창가에 일하는 어떤 여성분이 나를 만나서 언니 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난 기도를 하겠지.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요즘에 교회에서 최근 한 달 전부터 봄맞이 신방 대신방. 신청 받습니다 하는데 저희 교회 오고 나서 한 번도 신방, 그러니까 목사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왜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거는 목사님이 와서 담임 목사님이 네. 목사님이 와서 우리 집에 무슨 그런 악의 기운을 없애는 금줄을 띠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가정에 초대하고 우리 가정에서 뭐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이 더 좋지만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런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 스피커가 나를 알고 내 기도 제목을 아는 거는 정말 약간 목자로서의 느낌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에 있다가 작년부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느꼈던 게 그거야. 그래서 저는 청년부 때는 내 기도 제목을 아는 분이 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내 기도 제목은 부교육자가 알고 저분은 설교를 하니까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스피릿이 좀 덜 전달되는 게 있지.
그렇구나. 내가 저분을 더 잘 알면 저분이 말하는 거, 저분이 설교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의 목회 철학과 그분의 설교가 더 잘 들어와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저는 저분을 뭐 잘 알면. 그런 개념인가? 와가지고 뭐 이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뭐 축복을 받고 이런 느낌인가 싶어서 아니요. 한 번도 요청을 안 아니요. 그런 했었거든요. 기복적인 거는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목사가 우리 집에 오면 막 괜히 우리 집에 막 약간 애군님 이런 거는 그분들이지만 보통은 그 목회자랑 친해지기 위해서. 저는 담임 목사님 보통 찾아가거든요. 제가 기상청 이번에 송수사 그거 하는 거 말하러 갔을 그래서 때도 말했대잖아. 목사님 시간 되세요? 말했어요? 네, 시간 되세요? 가겠습니다 해서 목사실 목양실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내가 가면 되지 않나라는 약간 생각도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오늘은 뭐 사실 두 분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뭐 조금 내용은 다르더라도 결론은 셋 다 같은 거로 내려준 내가 것 같네요. YQ차님이랑 미곰님이랑 영 다른 데 있었으면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야. 카테고리는 같은 곳에 있어. 다행이네요.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교계와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동환 목사님 일단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뭐,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더 얘기를 할지, 이거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한국 기독교가 도태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뭐 세습도 계속 문제의식 삼는데 계속 세습하고 뭐 그게 성적인 것도 그게 계속 나오고. 편하니까 편한 방식으로 계속 뭐 내리막길 걷는 거지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이야기들 해도 변하지 않고 진짜 무슨 바위에 계란 던지기 같고 되게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1년 전보다 좀 더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니까 네. 누군가에게 이런 이슈가 던져졌을 때 더 할 말이 있어지고 뭐 그렇게 수레바퀴가 굴러가다 보면 수레바퀴를 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한 바퀴가 굴러가지 않을까? 한 바퀴 굴러가면 그 다음은 더 잘 한 굴러갈 바퀴 테니까. 굴러가기 전에 수레가 수레 부셔지는 거 아니야? 수레 밑에 수많은 피가 있는 거지. 저는 뭐 사실 워낙 이 이동환 목사님 재판이 핫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이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번에 우리 어디야 그 남녀 임금 격차 했을 때 악플 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튜브에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번에 책도 술 관련된 걸 쓰긴 하지만 술에 관한 건 많이 한국 교회 내에서 이 희석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이제는 이 술에 대해서도 많이 다들 열린 것처럼 저는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 지원자매님 술 좀 그만 먹게 해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동성애 부분도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조건 맞아라기보다 좀 건강한 대화들이 많이 그 윗분들이든 뭐 이렇게 해서 있으면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튜브가 또 뭐 그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그분들의 퀴어 축제나 이런 거가 그냥 눈살 좀 찌푸려지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거기 갔다 왔던 목사님 말이 우리는 반대 집회로 갔으니까 네. 아휴 막 20살짜리 초반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자기가 현타가 왔다고 했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퀴어 축제는 막 다 비키니 입고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나는 그냥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나는 되게 불편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냥 그 얘기도 좀 하네요. 네. 좀 더 사회화되셨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그게 퀴어 축제라는 게 결국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음란하고 뭐 노출이 심하고 그런 걸 문제 삼는데 그들한테는 그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우팅을 함을 통해서 자기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저는 혼자가 오히려 아니구나. 그분들이 되게 멀끔하게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 그들의 축제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기를 그러니까 난 이거야. 이성애자도 그렇게 하고 축제를 하면 눈살이 찌푸러지는 시대인데 아직은.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런 거. 문화적인 부분이고. 음. 예. 그러니까 그냥 너무 해외 퀴어 축제를 따라간다기보다 국내에 좀 맞춰 물론 저희 부평역에 왔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다들 그냥 여기도 약간 시골 변방이라 여기 뭐 그냥 시골이야. 그냥 다 순둥순둥했다고 했어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네. 아무튼 이번 거는 요새 우리가 댓글이 많이 안 달리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어쨌든 셋 다 결이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전 좀 다른 쪽 이야기도 항상 들어보고 아유, 싶어하거든요.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 뭐 거의 다 그러면 비슷할 우리 걸. 교회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엄청 반대하고 막 맨날 사인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런 태극기 들고 그런 광화문 가던 사람들 분이. 얘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사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뉴스도 잘 읽고 그리스도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